스루프타임즈 2023년 1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것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럴드 경제 신대원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과 핵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대 아니다 라는 바이든의 노라는 거에 의해서 불협화음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한미가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북핵 대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한국이 북방백서에서 주적을 중공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폭발성이 발생할 것이다. 최근에 한국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반대로 저는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현재 한국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역질문을 해보면서 스스로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2의 영일 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행보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물론 북한이 주적이긴 합니다만은 다 같이 싸잡아서 중공을 주적으로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아마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정치에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저는 바벨 전략으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 가지고는 힘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벨 전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요일 날 상징 심볼은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로고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잘 설명을 해 줬습니다. 증권사 출신이라서 더더욱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풀어갔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의 수익성이나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자산 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낮다 이거죠. 해소를 위한 정책셈이나 원인은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주주환원 미흡하다, 이익배당률 매우 낮다는 얘기일 것 같고, 그리고 낮은 수익성, 지배구조, 취약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산의 유보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자회사를 키워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관계회사든 자회사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자기자본, 투하자본이 커져가게 됨으로써 산의 유보금이 커지니까 이익을 많이 낸다 그래도 실제 ROE로 따지고 보면은 그게 낮다.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는 주가를 올릴 요인이 적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배구조 취약성을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왜 취약하다는 표현이 나오느냐 하는데
글로벌 금융 세력이 요구하는 ESG 중에서 소위 거버넌스 G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배구조 취약성을 조금 공격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있어도 허수아비 성격으로 대주주하고 모두 친한 그런 친분 관계로 전부 다 이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사회이사가 많죠.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국내에서 안 되니까 글로벌 금융 세력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 하등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주식 지분율을 높여서 의견을 내면서 이익 배당을 올려라 하는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데 전체 기업 가치와 시가총액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 25년 만에 제도입 추진을 하고 있다.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인이 넘어가는 경우도 뭐 비일비재 현재 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뭐 무슨 코스피 회사보다도 코스닥 회사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회사를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제3자 유상증자라는 것도 그거의 하나고 그런데 그거는 의무 공개 매수는 또 아니죠. 제3자 유상증자라는 형태는 뭐 이렇게 저도 이 스루폿 회계를 분석하면서 얻어들은 지식들이 조금 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슈카월드는 얘기했는데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의견이 있는데 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된다면은 한국의 한국 땅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 지정학 리스크를 느끼지 않도록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을 지키도록 또 그렇게 의견을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결과 행동주의 펀드들이 등장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국민연금도 무슨 자기네들이 의견을 이제 막 내겠다 그렇게 또 작년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하면은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한미가 외교 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면 제2의 영일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다. 왜 영국이냐 그러면은 미국하고 동맹이 강화되면은 조금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이 다시 말하자면은 영국하고 친해지는 거로 이런 모양새를 가져가는 거가 있지 않겠냐.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시킨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멍찌는 거죠. 이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이미 외국 자본한테 넘어간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 가격하고 시가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게 또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낮으면은 뭐가 이익이냐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 자본 입장에서는 작은 돈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주식 지분을 높여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익 배당을 좀 올려라 하는 압력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ESG까지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 거니까 아마 한국 코스피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생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 보고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 미국으로 공장 옮겨라. 그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르프 분석을 하면서 현금 재무지표까지 분석을 쭉 했었는데 요즘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간 사업보고서 분석을 할 때는 장부가격 대비 시가의 그 비율, 그 다음에 그 리턴 이코티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자본 회수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익 잉여금률 등을 분석해서 공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뭐 분기 가지고 할 기분은 안 나고 연간 사업 단위로 해보면은 조금 더 좀 인식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또 좀 넘어가면은 중국에서 이거 일본 시사통신인 것 같은데요. 의료품 공장에서 대규모 시위 제로 코로나 끝 해고 중국 중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는데 그게 이제 그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해고와 임금 체불이 되는 게 나와가지고 종업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항원 검사 키트 등 수요가 급감한 것이 배경이다. 그래서 홍콩 언론 등이 전했다 했는데 중국 충칭에서 일어난 항의 시 7일에 투고된 동영상 로이터 시사 뉴스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고요. 보도와 트위터의 투고 동영상에 따르면은 중국 국영방송이 이런 거를 방송할 리는 없는 거죠. 시위는 1만 2천 명 규모로 미지불 임금의 지급 등을 요구했다. 폭도한 시위대에 대한 방패를 손에 쥐고 출동한 완전 장비 경찰은 후퇴를 면치 못했다. 이런 중국의 혼란을 즐거워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서구들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의 혼란은 우리는 그냥 불구경 하듯이 그냥 구경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에 투자한 그런 기업들은 요즘 많이들 뉴스들이 나오는데 리쇼어링 돌아와라 아니면 딴 나라로 가든지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오픈 레인지라는 게 유튜버 누이도치라는 사람이 이제 편집을 해서 짧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꽤 많죠. 상당히 영화를 테마로 해가지고 짧게 편집을 해서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 이런 대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역에서 꺼지는 것도 문제야.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소 낙농 하는 카우보이들 얘기입니다만은 시세가 자신임을 보여준 거지. 돈 주고 산 배지로 쓴 영장이 아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안관이 결국 시세한테 충성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일반 주민들의 편에 쓰지 않는 그런 보안관도 있고 그래서 카우보이들이 정의로 당장 징벌 하겠소라고 말하자면은 대듭니다. 힘이 있는 세력한테. 그리고 러브 스토리도 하나 나오는데요. 사소한 거라도 여자에겐 충분한 정보죠. 요런 게 지금 나이 먹어서 볼 때 젊었을 때 여자들은 남자의 사소한 거라도 여자에겐 충분한 정보다. 이런 거를 좀 알았다 그러면 잘 행동할 걸.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리고 시도해 보지도 못하는 게 수치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다수가 되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 대항하는 카우보이들 주인공들은 수치를 느끼고 대항을 해서 불의의 세력이라고 지칭이 되죠. 영화 쪽으로 보면은 주인공들이 이제 정의 쪽에 편에 서는 거고, 힘으로 말하자면은 서로를 키우는 그런 거를 독점하려는 그런 또 똑같은 이 낙농업자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건데, 그래서 소 욕심 때문에 아이까지 죽음으로 몰았다 하면서 이제 이 불안당이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득권 세력을 총으로 죽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이걸 보면서 케빈 코스너가 감독을 했다는 건데, 유명 배우가 이제 감독을 한 건데, 이게 제목이 오픈 레인지니까 열린 범위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또 뭐 이렇게 됐는데, 미국식 정의는 과연 요즘 앞서서 지금 한국 문제라든지 또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미국식 정의가 참 뭔지 좀 다시 곱씹어보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라자루스 프로젝트 SF 영화인데, 지구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여러 번 되돌리는 뭐 그런 SF 영화인데요. 필연적인 일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 과연 세상을 구하는 게 옳은 일이냐, 망할 놈은 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80억은 아직 지구가 수용할 만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같은 것도 세계 인구를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하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돈 없어 은퇴도 못한다. 한 노인들 눈물의 취업 조명한 외신.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오늘자 뉴스인데요. 한중일 고령 노동자 현실 전한 미 뉴욕타임즈. 국가 기초연금만으로 먹기 살기 어려워. 70대에도 고된 노동 내몰리는 노동자 많다. 한국 65세 노인 40% 이래. 일본 25%, 미국은 18%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고령자 노동자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예요. 노후 준비를 그만큼 못했다 하는 얘기도 되겠고,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지 참 뭐 이런 게 뉴스화 돼서 나왔습니다. 또 앞서 리온 게이자 신문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률이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또 노인네들이 이 고물상에 페이지를 주워다가 넘기는 그런 과정인데, 요 밑에 게 보통 이제 계량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까지 올리면 안 되죠. 이제 벗어나면은 요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빈리아가를 재면은 요 종이 무게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폐지 줍는 노인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3월 10일자 뉴스 내용을 인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노인네들이 구인구직난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2018년 9월 19일 뉴스 원에서의 또 찍은 사진을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일할 자리가 뭐가 있는지 와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은의 폭탄 생산량 공약은 부풀려 보인다. 블룸버그 존
허스코비치와 차상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블룸버그가 통계는 참 그 강하게 표현하는 그 뉴스 매체 같습니다. 특징은 항상 검은 바탕에다가 한다는 게 참 이 블룸버그의 상징적인 어떤, 이거 딱 그 보면은 이거 블룸버그 거구나. 요 밑에다가 블룸버그 얘기 안 해도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통계를 내는 언론 매체는 블룸버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아주 이렇게 많이 쌓아 올렸죠. 이거에 대해서 먼 돈으로 이렇게 쏠 수 있는 돈이 도대체 북한은 어디서 생기냐는 게 의문점을 이제 좀 얘기하는 그런 또 정치 외교 그런 그 박사도 있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 폭증은 국민들의 심리가 평화를 내세웠던 문을 교체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북한하고 좀 잘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22년 우리나라 정권이 5월달에 바뀌었죠. 5월달에 바뀌었는데 연초부터 쏴대기 시작한 거가, 그리고 또 계속 쏘니까 옛날에 이 달님께서 했던 정책은 사실상 무효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상민 한국 국방연구원 북한 군사연구실장의 대를 보면은 핵 분열 물질을 자체 생산할 수 없는 장비가 있어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자 회범 요구를 또 일축했다고 또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에서 일했던 수김 이게 있는데, 수김이라고 이제 거꾸로 쓴 거죠. 북한 전문가는 지난해 가을 북한이 표현한 것처럼 협상의 문은 닫혀 있다고 말했다. 물론 김정은의 정당성은 미국과 남한의 적대적인 정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이 국가 간의 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군비 경쟁 문제는 참 쉽게 결론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자분인 것 같은데, 북한을 공식 명칭으로 지칭하며 말했다 하는 보도를 굳이 여기다가 왜 썼을까 하는데, 공식 명칭이 그거죠. 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일 거예요. 그렇게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오늘자 또 제임스 W 피스터라는 정치 교수가 있는데, 같은 실수 베트남과 대만 이렇게 했는데, 한국 문제는 이제 제외가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담한 내용에서 보면은 한국 전쟁 얘기가 나와요.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 7함대를 대만 해협에 투입하고 1955년 장제스와 대만 관련 방어 조약을 맺어 통일을 막았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1950년에서 53년에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휴전을 얻었는데, 그때 대만 중화민국이었죠. 대만이 중화민국이었죠. 장제스가 지배할 때는. 그때 이게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중국을 다시 공격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막았다는 얘기에 칠함대까지 보내가지고. 왜 그랬을까? 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한국 전쟁에서 거의 북진 통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 중공군의 인해전술 참전이 일어났다. 그 기회를 장제스는 이용하여 중국을 통일하려 했다. 그것을 미국이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 장제스의 국민당이 중국을 통일한다면 소련과 더불어
이중의 패권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뭐 역사도 잘 몰랐지만 사실은 1979년 1월 1일로 그 미국이 대만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정부로 최초 승인하고 이 방어조약을 해지한 직후 미국은 대만과의 방어관계를 지속하는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적 모성을 조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이 피스터 교수는 은퇴하신 교수라고 합니다만은 이 두 경우 베트남과 그 다음에 그 대만 두 경우 모두 통일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막기 위해 개입했다. 그러니까 이 교수의 문제는 공산당에 의해서 통일되는 건 막을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영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옛날부터 그 얘기하면은 미국은 그 고립주의라고 그러나요? 원래 참여 안 한다 그랬는데 세상이 세계 패권을 갖게 되게끔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에 대해서 뭐 역사를 이 사람은 되돌리려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견에 충분히 그 한국인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만 관계법을 폐지하고 우리 일에 신경이나 써야 한다라고 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 그럼 북한이 한국을 점령해도 된다는 얘기냐라고 직선적으로 물어볼 싶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미시간 대학 정치학에서 이스턴 미시간 대학 정치학부에서 46년간 근무한 후 은퇴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매체는 데일리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뭐 미국 내에서도 뭐 그렇게 무슨 유명한 매체는 같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진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턱수염을 무슨 누구처럼 누구 흉내내서 키운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미국 내 소수의 의견이라도 이를 강구할 수는 없는 것이 한국의 입장일 것이다. 내가 정치가라면 만약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면 반대급부로 북한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외교 협상을 벌여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북한이 덩달아서 남한을 침공할 거냐 다시 한국전쟁이 또 양쪽에서 일어날 거냐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중국이 양쪽으로 군대를 분산하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나라 군사력이나 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는 북진 통일을 해서라도 대만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북한이라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을 정도예요. 자, 미국 그래서 앞에 미리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 과연 미국의 정의는 뭐냐? 니들 내부 서부 개척 시대에 이 소몰이 때 카우보이들의 정의가 지금도 유효한 정의로 얘기하는 건지 내가 봐서는 누가 정입하고 누가 불입한지 헷갈린다. 니들 힘으로써 누르는 거지 그리고 힘의 지배인 거지 뭐 딴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무슨 정의라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그게 참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게 쉽지가 않은 얘기 같다. 그런 거를 좀 더 느끼게 됩니다. 석유 생산국들이 베이징으로 집결 하면서 중국은 페트로 위안으로 달러와 약세를 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고 분석가는 말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브라이언 에반스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건 어떻게든 중국하고 그 석유 거래를 하면서 여기 이 케이플러 수석 원유 분석가라고 그러는데 빅터 카토나라는 사람이 모양인데 러시아가 이제 근본적으로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제 유럽은 러시아 건 이제 안 쓰고 미국이 이제 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지 않습니까? 수일가스 혁명으로. 그러니까 미국 거 써.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에 천연가스를 못 팔아먹으니까 결국 중국으로 팔아먹어야 되니까 결국 아시아 쪽으로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뭐 별도의 얘기 같습니다만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 그 대만 문제, 그 한국 전쟁의 그 결과, 휴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한국 전쟁 휴전처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미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저도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이 장관은 우리는 한국의 선택권을 제공받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보도 내용은 우크레인스카 프라브다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자기네들은 한국과 같은 말하자면은 휴전 제안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거를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38선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실수였다고 믿고는 있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동의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힘의 관계라는 얘기죠. 힘이 약하면 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거는 박정희 정권 시대 때부터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미군 철수 카토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한국 전쟁도 사실은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과 대만을 빼면서 사실상 유도된 전쟁 아니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이 군산 복합 체로서 2차 대전에 남은 전쟁 물량을 어디 써먹고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는데 사용을 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무기도 또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의도된 전쟁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제가 미국 영화 카우보이 영화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듯이 과연 미국식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세계 패권이라는 것은 결국 힘의 관계고 양육 강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양육 강식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도 계속해서 국가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일본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생존의 우선순위를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고 안 벌 수 있고의 그 문제지. 힘이 약한 입장에서는 생존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2차가 돈을,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상호 영향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죠. 돈을 벌면 생존이 유리해진다. 국가가 돈을 벌면 생존이 유리해진다. 생존을 우선시하면은 그렇게 안정이 되면은 또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가 있다.
이거를 저는 보통 이제 그 슬럼프 분석해서 그 표현을 할 때 이펙트 코즈 이펙트라고 합니다.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내용을 좀 길게 얘기했지만 오래간만에 그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생존에 관한 뉴스들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오늘 1월 9일자에 결국 어떤 그 슬럼프 타임즈의 그 개인 그 발간인으로서 주로 뉴스를 편집하는 겁니다만은 한국 입장에서 국방백서에 중국을 주적으로 명시를 해라 라고 저는 정치가들한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생존 우선순위의 큰 폭발성이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